자, 자녀 문제로 상담을 왔던 이제 부모가 그 자녀의 그런 진단에 대해서 병원마다 다르게 나왔어요. 그런데 내가 상담사한테 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냐, 그리고 아이 진단을 어떤 걸 믿어야 되냐, 이런 걸 상담에서 얘기를 하죠. 내담자들이.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상담사가 개입하는 게 좀 더 적절할지를 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그 부모 상담을 할 때는, 이렇게 자녀 문제로 부모가 상담을 할 때는 자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지금 자녀가 그 하고 있는 이 내담자하고 내담자의 민들레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폭력들이 일어나잖아. 아동이 폭력을 하고 내담자가 제지를 하지만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폭력을 하고, 그리고 그게 이제 엄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향후 친구들에게도 갈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. 지금 엄마한테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이게 이제 시급한 문제예요.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. 그러니까 상담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, 우선은 상담에 대한 구조화를, 이제 부모인 민들레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고 아이한테 폭력을 받았을 때 가지는 그런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양육적인 어려움의 고통을 다루는 것은 상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. 그럼 어떤 걸 다루냐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양육해야 될지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담에서 양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 자녀의 그런 상황별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을 상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, 이제 양육을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양육을 다루는 이 방법에 대한 원인을 상담자가 봤을 때 왜 이런 내담자가 이런 양육에 대한 것을 잘 모르냐, 그 원인을 우리가 찾을 거 아니에요. 그 원인을 봤을 때 어떤 이론적인 접근으로 이걸 이해를 할 거냐, 왜 이 내담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이를 치료한다고 빚을 1억 원 이상을 지었고 아이한테 폭력을 엄마가 당하고 초등학교 저학년한테, 그리고 또 그 병원마다 진단이 다를 때 약을 먹어도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차도가 없어 보인다,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단 말이죠.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, 여기서는 이제 상담사가 이걸 어떻게 이 내담자 어려움이 생겼냐를 보는 거죠. 이론적 접근을. 그러면 이제 뭐 보인의 다세대 접근으로 하든 뭐 대상관계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제 이 내담자의 현재 이런 불안한 행동들은 이제 그 가족 체계적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내담자가 이제 만성적인 불안이 있는 거죠. 만성적인 불안이 이런 자녀 있었는데 자녀의 이런 그 양육으로 인해서 촉발되어진 거죠. 실질적으로 촉발되어졌다,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러면은 촉발되어졌다 그럴 때 결국은 내담자가 만성적인 불안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. 이 내담자 안에서. 그러면 이제 이 만성적 불안이란 그 기질하고 좀 달라요. 기질적으로 HA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, 만성적 불안은 기질 플러스 기질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, 내담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불안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원가족에서 다세대 되어졌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원가족 상황에서 어떻게 다세대 되어져 왔냐 했을 때, 아빠가 굉장히 강박적이어서 한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물건을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. 만약에 제자리에 없으면 전부 다 가족들이 박살을 나는 거예요. 엄마도 그래서 아마 가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제자리에 있어라고 물건 제자리에 놔두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. 그렇게 말하는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? 다 미쳐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는 가출을 했고, 그럼 아빠하고 둘이 살면서 그걸 온전히 이 내담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제자리에 항상 둬야 되고, 안 그러면 아빠의 어떤
그런 학대나 폭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담자는 늘 이제 불안한 거죠. 강박적인 부모 아래 자라면은 불안하죠. 불안해서 항상 내가 뭔가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.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 어때요? 늘 있었는데 이 자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. 그 상황이 재현됨으로써 촉발되어짐으로써 이 불안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. 그래서 자녀에게 막 그 돈도 사실은 그렇게 이혼하면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. 그럼에도 이제 빚을 내면서까지 아이의 치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불안이 작동한 거죠. 얘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. 이게 불안이 과도하다 보면은 어떤 것을 이걸 ASD 진단이 있든 ADHD든 둘 다 중요한 건 구조화예요. 양육에서 동일해요. 제가 아이 마음에 집을 지어라 그 책에도 적어놨죠. 그래서 ASD 아이의 진단을 받아 ADHD든 부모가 양육할 때 딱 이건 해야 될 것, 하지 말아야 될 것, 해야 될 것 안에서는 엄마가 이제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공급해주고 안 해야 될 것은 딱 강하게 딱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담자가 받아본 경험도 없고 지금 뭔가요 이렇게 또 자기가 그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혼자서 두 가지 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불안하고 힘들겠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기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녀에게 훨씬 이런 불안들이 더 많이 이제 전가되어지는 거죠.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. 그러면 이제 이 불안을 우선은 상담사는 해야 될 게 이제 이 불안을 다뤄야 되겠죠. 내 불안이 지금 어디서 있냐. 이렇게 자녀가 병원에서 진단을 다르게 주고 얘가 학교에서 엄마하고 집에서 폭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가 불안하고 방법을 모르는 건 당연하다. 그렇지만은 이제 부모가 이렇게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안도감을 줘야 되겠죠. 이 불안한 사람은 지도를 주면은 이게 좀 안도감을 줘요.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.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. 너 이거 부족하다. 이것은 이렇게 보완해라. 이렇게 약간의 딱 지도를 주면은 불안한 사람들은 그걸 하면 되니까 덜 불안해요. 그래서 양육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. 방법을. 그러면 이제 내가 양육 방법을 상담에서 가르쳐 줘야 되냐?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되죠. 왜? 이분이 이것이 어려운 거니까. 그럼 아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? 어떻게 그동안 했나?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을 쭉 찾아보는 거예요. 그럼 이 방식이 효과가 있었나를 상담에서 평가하고 별로 없었다. 그럼 왜 이 방식을 했었나?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을 탐색하면서 아이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는가? 성공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보이의 다세대로 내담자를 이해하지만 해결 중심적인 접근으로도 뭔가 해결 중심 접근과 인지행동 치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절충해서 사용할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일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역할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. 부분들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상담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죠.